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동안 정말 깊이 파고들었던 책이죠. 김정은의 창조적 시선. 드디어 오늘이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걸어온 이 지적 탐험 전체를 한번 싹 정리해 보려고 해요. 네, 특히 오늘은 책의 후반부 121장부터 126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우하우스를 완성시킨 그 창조성의 비밀, 그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술, 음악, 심리학, 이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바우하우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책 후반부에서 제 머리를 가장 세게 때렸던 인물은 음악가 쉔베르크였어요. 아, 쉔베르크. 네, 그가 불협화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화음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당시 음악계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혁명이란 말로도 부족하죠. 거의 뭐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이었어요. 그렇게까지요? 네. 수백 년 동안 서양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요.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 위에 서 있었거든요. 어떤 규칙이죠? 바로 긴장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규칙이요. 불안정한 불협화음이 나오면 꼭 안정적인 협화음으로 돌아와야만 음악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그게 그냥 음악의 문법이고 상식이었는데 네네. 쉰베르크가 나타나서 그거 그냥 당신들 습관일 뿐이야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책 117장에서도 강조하듯이요. 와, 듣고 보니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다. 는 그 말과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음악적 질서마저도 사실은 오랜 시간 만들어지고 합의된 하나의 편집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쉔베르크의 12음 기법이 위대한 거예요. 기존 음악이 도레미파솔라시 이 7개 음이 중심인 왕국이었다면요. 네. 쉔베르크는 피아노의 흰 건반, 검은 건반 다 합쳐서 12개의 모든 음의 기대, 동등한 시민권을 준 겁니다. 아, 모든 음이 평등하다. 네. 어떤 음도 다른 음보다 중요하지 않고 모든 음이 평등하게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 거죠. 이건 그냥 새로운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고 재조립한 거예요. 와, 진짜 음들의 민주주의 선언 같네요. 네, 재밌는 비유네요. 근데 이 생각이 음악계에만 머물지 않고 화가들한테까지 큰 영감을 줬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특히 추상호의 아버지 칸딘스키. 그렇죠. 내적 필연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게 된 배경에 심리학자 빌헬름 보링거의 이론이 있었다고요? 네, 이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책 93장을 보면 그 보링거 이론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통찰이 날카로워요. 어떤 이론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변 환경이랑 좀 조화롭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럴 때는요. 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예술,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봤어요. 아, 마음이 편안할 때는 보이는 대로 그린다. 맞아요. 반대로 세상에 너무 혼란스럽고 자연 앞에서 막 불안하고 공포를 느낄 때는 외부 세계를 따라 그리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포기하고 어디로 가나요? 자기 내면으로 파고들어 가는 거예요. 그 내면의 불안,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 그게 바로 추상예술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아, 그래서 사진기가 발명되고 더 이상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게 무의미해졌을 때 화가들이 이제 뭘 그려야 하지 하고 길을 잃었을 때 그렇죠. 방황하고 있었을 때. 보링거의 이론이 너희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정표를 딱 제시해 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칸딘스키가 이 이론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리고 이걸 내적 필연성이라는 자기만의 철학으로 발전시킨 거고요. 내적 필연성. 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과나 풍경은 의미가 없다. 예술과 마음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내면의 소리를 캔버스에 옮겨야만 그게 진짜 예술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와, 칸딘스키가 내면의 감정을 그렸다면 바우하우스의 또 다른 거장 파울 클레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아, 파울 클레. 네. 바흐의 음악 그 자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솔직히 좀 갸우뚱했거든요. 많이들 그러시죠. 음악을 듣고 느낀 감흥을 그리는 건 알겠는데 음악의 구조를 그린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 악보를 베꼈다는 건 아닐 테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클레가 주목한 건 바흐 음악의 핵심 특징인 폴리포니,
우리말로는 다성음악이라는 겁니다. 폴리폰이요? 네,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멜로디의 노래를 동시에 부르는데도 신기하게 그게 막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합창처럼 들리는 구조. 그걸 말해요. 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다른 멜로디를 부르는 그런 거요? 바로 그거죠. 클레는 바로 그 원리를 캔버스에 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 멜로디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그림으로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98장에 나오는 붉은색 푸가 같은 그림을 보면요. 네. 어떤 색은 선명하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어떤 형태는 저 뒤에서 은은하게 다른 색들을 받쳐주고 있죠. 아, 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 색의 사각형들이 겹쳐지면서 깊이감도 만들어지고요. 마치 여러 성부의 멜로디가 각자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화음을 만드는 것처럼 캔버스 위의 색과 형태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조화로운 시각적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와, 이제 이해가 되네요. 클레는 이걸 시각적 사고라고 불렀어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이미지와 그림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음악의 구조를 시각 언어로 번역한 거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음악이 해체되고 미술이 내면을 향하고 이런 혁명적인 생각들이 한데 모여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바우하우스 양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지적 흐름이 수렴된 결과물이 바로 국제주의 양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축 스타일이에요. 국제주의 양식? 네,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덩어리가 아닌 부피로서의 건축. 덩어리가 아니라 부피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전 건물이 속이 꽉 찬 두꺼운 벽돌집 같았다면 바우하우스 건물은 얇고 투명한 유리상자 같아요. 중요한 건 벽의 두께, 즉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공간, 부피, 그 자체라는 선언이었죠. 아, 벽은 그냥 공간을 감싸는 껍질일 뿐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요? 장식의 완전한 배제. 아, 그 유명한 말, less is more. 적을수록 많다. 그렇죠. 미스 반데어로레드의 그 말로 요약되죠. 모든 장식을 거의 죄악시했어요. 장식을 다 걷어내고 건물의 뼈대, 즉 구조 자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재료의 본질이요? 네, 강철 기둥이 나무 기둥인 척 페인트 칠하지 않고 콘크리트 벽이 대리석인 척 무늬를 넣지 않는 거예요. 아, 정직하게. 맞아요. 강철은 강철답게, 유리는 유리답게 그 재료의 정직함 자체를 미학으로 삼은 겁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는 수많은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다 이 원칙 위에 서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양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계기가 나치의 탄압 때문이라는 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정말 그렇죠.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어로에 같은 바우하우스의 핵심 인물들이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바우하우스의 정신과 양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거든요. 나치는 없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그 씨앗을 흩뿌려준 셈이 됐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수많은 유리와 강철로 된 빌딩 숲이 바로 그 역사의 산증인인 셈이죠. 와, 쉔베르크, 칸딘스키, 클레, 그리고 미스 반데어로에까지. 이제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책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단순히 바우하우스의 역사만 다루는 책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죠. 맞아요. 이 책의 진짜 매력은 바우하우스라는 답이 아니라 저자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책이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조 자체가 이 책의 메시지예요. 네. 1부 걸으며 공부하기는 말 그대로 저자가 직접 빈, 뮌헨, 바이마르, 데사우 같은 바우하우스의 현장을 발로 걸으면서 자기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죠. 현장감이 정말 생생했어요. 네, 일단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저자의 말처럼 책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2부 전쟁의 시대, 그 무렵 우리는 으로 넘어가면서 시야가 갑자기 확 넓어지죠. 네, 갑자기요. 독일 예술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프로이센 군대 문화가 튀어나오고 그게 일본 군국주의를 거쳐 현대 한국의 학교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제시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책의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줄 맞추던 그 기억이 네. 그게 19세기 프로이센 군대의 제식 훈련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거쳐 저희 학교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오싹하네요. 바로 그 깨달음. 그게 저자가 의도한 편집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아, 독일 예술학교와 한국 고등학생의 교련복,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 저자는 모든 공부는 지금 여기 나의 문제와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2부가 바로 그 실천을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부 메타 언어를 위하여에서 이 모든 여정을 종합하면서 창조성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죠. 네. 3부에서 말하는 핵심은 기존의 지식 체계를 의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분류법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분류되고 정리되어 있잖아요. 네, 뭐 역사, 과학, 예술 이렇게 폴더별로요. 맞아요. 우리는 그 폴더 구주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창조성은 그 폴더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른 폴더에 있는 걸 꺼내서 연결해 보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 폴더에 있던 프로이센 군대랑 교육 폴더에 있던 내 학창 시절을 꺼내서 직접 연결해 보는 것. 그렇게 자신만의 새로운 분류 체계, 즉 메타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바로 창조성이라는 거죠.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창조적 시선이란 분리된 지식들을 연결하고 재구성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쇤베르크가 협화함과 불협화함의 경계를 허물고 칸딘스키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물고 바우하우스가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처럼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의 모든 경계와 분류 방식, 그 편집을 의심하고 다시 보는 힘, 그것이 창조성의 본질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책 서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과거 어느 한때의 편집물이다. 네, 기억나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세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특정한 의도를 갖고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희망이요? 네, 기존의 편집물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그 편집을 해체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할 힘과 자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즐거움일 겁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 즉 편집된 것이다. 창조적 시선을 꿰뚫는 이 문장이 오늘따라 더 깊은 울림을 주네요. 이 말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상과 생각을 구성하는 기존의 편집 방식들, 예를 들면 월요일은 힘들어야 한다는 생각,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사회적 정의 같은 것들을 한번 해체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당신의 눈에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보일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험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